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케인시의 일반 이론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투자 부분입니다. 케인시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견해를 펼쳐 나가는데요. 그의 주된 관심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량과 국민의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으로 승수 효과를 통한 국민의 소득 증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케인스가 지지한 재정 정책 말고도 통화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여차하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같은 말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가 지지한 재정 정책은 민간 부분에서 소화해내지 못한 완전 고용의 달성을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로 이루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투자는 앞 시간에서 말했듯이 승수 효과를 통한 고용량을 높이는 거죠. 반대로 통화 정책은 중앙당국, 즉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가지고 경제를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내리고 반대로 경기가 뜨거워지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죠. 이 같은 통화 정책은 고전 학파가 주장하는 대부 자금설 이론과도 부합합니다. 대부 자금설이란 독립 변수인 이자율을 통하여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금량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란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는 균형 가격과 같이 자연적인 이자율을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과 같이 이자율 역시 어떤 시장의 법칙으로 자연스레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 이자율이라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고전 학파의 입장을 케인스는 비판하죠. 마르크스 역시도 자본주의의 이자율이란 자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하여간 케인스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을 주장하면서 경기가 침체 시 이자율만으로 경제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케인스는 왜 경기 침체 시 이자율만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 걸까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시 이자율을 내린다 해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케인스의 말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 확연히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경기를 회복시키려 금리를 내리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최저 수준의 금리를 보여줬음에도 경기는 제자리였죠. 그러니 이자율을 내린다 해도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케인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케인스는 이자율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염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본 한계 효율입니다. 자본 한계 효율이란 투자자가 미래에 얻을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자율이 10%이고 미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한 자본 한계 효율이 20%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자본 한계 효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업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자율이 높든 낮든 투자는 지속될 거라는 거죠. 결국 기업가의 본능적 직감인 동물적 활기가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예상 수익이 좋을 것 같다는 본능적 직감이 든다면 현행 이자율이 높다 한들 투자하지 않겠어요? 자, 이번에는 유동성 선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선호라는 말은
경제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죠. 이 유동성 선호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전 학파는 이자율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케인스는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그 무엇 중 하나가 유동성 선호임을 밝혀냈죠. 유동성 선호란 어떠한 자산을 쉽고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내가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가진 것이 토지나 건물이라면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더욱이 땅값이나 집값이 떨어졌다면 제값을 받지 못하겠죠. 반면 화폐로 가지고 있다면 급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화폐는 유동성 선호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격변기나 혁명기 때는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기에 유동성 선호는 화폐가 아닌 금이 되겠죠. 즉, 유동성 선호란 사람들이 화폐를 소비하지 않고 수중에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케인스가 말하는 세 가지의 유동성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적 동기입니다. 거래적 동기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중에 화폐를 가지고 있기에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시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비적 동기입니다. 예비적 동기는 비상금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은 수중에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성 선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투기적 동기입니다. 투기라는 말은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아 양도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다면 사람들은 주식 또는 채권을 사지 않고 수중에 가진 채 은행에 저축을 하겠죠. 이런 경우를 투기적 동기에 대한 화폐 수요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투기적 동기는 유동성 선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선호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는 소득과 밀접하고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 화폐의 증가와 소득과 이자율 관계를 말해보겠습니다. 중앙 당국의 정책으로 화폐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화폐량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소득이 증가된 개인은 유동성 선호의 동기 중 거래를 위하여 혹은 예비를 위하여 돈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증가된 화폐를 전체 흡수하기란 벅차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며 투기적 동기로 남은 화폐의 증가분을 마저 흡수하게 합니다. 투기적 동기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자율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일본 같은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일본 정부가 돈을 풀었음에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황을 말이죠. 기대대로라면 풀린 돈은 유통 속도를 적정하게 이루며 경기 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풀린 돈인 화폐를 갖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나며 경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것이 유동성 함정이라. 고전학파 이론, 즉 화폐 수량설에서 본다면 유동성 함정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이의 법칙대로라면 공급을 100만큼 했으면 소비도 100만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즉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동성 함정은 들어가는 양이 100이라면 나가는 양은 20 또는 50 또는 80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폐를 수중에 가지고 있기에 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것이죠. 이 같은 유동성 선호로 인한 화폐가 시장에서 퇴장해 버린 것을 화폐 퇴장, 화폐 축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르크스가 했는데요. 마르크스는 노동 가치서를 주장한 사람으로 상품 가치량보다 많은 화폐가 유통될 경우 고전 학파가 보는 물가 상승보다는 화폐 축장 또는 화폐 퇴장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케인스와 마르크스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을 또 한 가지 말해볼까요? 케인스는 자본제를 통하여 노동이 아니고 이자로 배로 불리는 불로소득을 비판했습니다. 케인스가 보기에 이자라는 것은 희소한 자본제를 투자하는 것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희소한 자본제를 풍부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자는 없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상품은 노동에 비례하여 팔릴 것이라 보았던 것이죠. 이런 케인스의 태도는 마치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서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는 자신의 이론을 일반 이론이라 칭하며 고전 학파의 이론들을 철저히 비판하는데요. 그의 분석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내세운 날카로운 분석이란 우리가 공부한 소비 성향, 자본 한계율, 이자율을 뽑을 수 있죠. 그의 이론에서 이 같은 소비 성향, 자본 한계율, 이자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독립 변수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독립 변수를 알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고용량과 국민 소득은 종속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인스는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했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독립적 변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인스의 모습을 보고 진보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